유명한 짤이지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이 사진 보다가 생각난 게 얘네들이 빈민가 애들 같지 않아 왠지? 후드에서 살아남기라고 작년부터 유행하던 이제 유튜브 밈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야. 그게 생각나더라고. 후드가 건달들이 모여 사는 약간 할렘과 비슷한 지역들을 말하는 거야. 이런 위험한 동네에서 살아남는 조항이라는 게 있어. 그게 지금 외국에서는 인기야. 비기 제1장, 예측 불가능하게 움직이기. 뭐 이런 게 있어. 한 20몇 개 돼. 유튜브니까 웃기게 만든 거지. 실제로 이 후드라고 불릴 만한 지역은 우범지대거든. 우리나라에서 빈곤층 하면은 결손 가정에 병 있고 가난한 느낌 이런 거잖아. 근데 여기는 막 다 쓰러져 가는 집에서 살아. 부모가 에이즈 환자의 마약 중독자 정도 돼야 빈곤층이란 말이야. 이런 사람들 모인 데서 태어나 자라는 애는 평범할 수가 있겠냐고. 그냥 GTA 현실판이라고 생각하면 돼. 사는 게 어려우니까 어릴 때부터 돈에 집착하고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해. 그래서 얘네들이 중고딩 때부터 깽단에 들어가가지고 차 훔치고 약 거래하고 이런단 말이야. 이런 데서 살아남으려면 센 척을 안 하고 배기질 못한다는 거야. 이강인이 왜 그렇게 됐겠냐. 어릴 때부터 인종차별하는 백인 잼민이들 틈에서 버티려고 승질 부리다가 몸에 밴 거지. 이강인도 나름 인종차별이라는 후드에서 살아남은 사람이라는 거지. 결국 뭐야? 강해지기 위한 선택을 반복하고 그러지 못하면 후드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 그나마 사람처럼 살려면 얘네들은 힙합이나 운동선수를 해. 이게 성공하는 후드 출신 애들의 정성 루트거든. 뭐 맨날 여자 돈 얘기밖에 안 해. 래퍼들이. 보통 후드 출신이야 이러면은. 내 옆에 누운 네 여친 뭐 네 밑에 선 네 물건은 미침 이지랄하고 난 맨 밑바닥부터 사람들 도움 안 받고 올라왔지. 이런 가사만 써. 아니 사람이 밑에서부터 올라가지 뭐 하늘에서 내려오냐고. 이런 가사 써서 유명해진 가수가 50센트잖아. 50센트도 총을 9발이나 맞고 죽다 살아난 적이 있었어. 엄마는 마약 팔다가 암살당했고. 이 정도 일은 일어나야 후드라는 거야. 이런 기억밖에 없으니까 애들이 어릴 때부터 가사가 또 그런 쪽일 수밖에 없는 것도 이해는 돼. 힙합 아니면 할 수 있는 게 운동선수인데 보통 농구나 미식축구로 빠지지. 우리나라는 약간 복싱이 그런 이미지가 있고 어릴 때 가난해, 못 배웠고 문제 있던 애들이야. 사고도 좀 쳤어. 이런 애들이 뒤늦게 사람답게 살려고 하려면은 돈 없이도 좀 뭘 배우기는 어렵고 그나마 투자 없이 잘 풀리려면은 운동밖에 없어. 이렇게 빠지는 게 그나마 성공하는 길이고 그게 안 되면은 계속 얘네처럼 깽단에 남아가지고 언제 총 맞을지 모르는 인생을 사는 거지. 이 짤은 웃기지만 이 배경은 사실 좀 심각한 거야. 그래서 이런 애들이 성공하면 또 어떻게 되냐? 온 일가 친척이 덕 좀 보려고 연병들을 해. 호미 문화 말하는 건데 이것도 후드에서 시작된 거야. 돈 안 주면 배신자 취급하고 가족 대접을 안 해줘. 살인까지는 안 되니까. 그래서 성공한 후드 출신 사람들이 요즘 고향에 안 간대잖아. 결국 뭐야? 빈곤은 성공, 유무와 상관없이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이 하고 싶은 거야. 후드에서 살아남기는 결국 누군가에게 당하지 않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가 이거를 고민하는 영상들이었다는 거지. 그렇다고 어렵게 자란 사람이 꼭 범죄자가 된다는 건 당연히 아니고 이런 말하면 꼭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통계적으로 그런 거야. 범죄자들 대부분이 어릴 때 가난하게 살았다고 말하는 거지. 어렵게 자라면 다 범죄자 됨 이게 아니라고. 나도 어릴 때 반지하 공용 화장실을 집에서 산 적이 있어. 근데 범죄자 아니잖아. 잘 컸잖아. 오해 좀 하지 말고 이런 거. 자, 이제 사건 들어갈 건데 이번에 알아볼 이야기가 가난과 관계가 있어서 그래. 정말 범죄로 가난이 이어지는 게 확실하냐? 아니면 또 다른 이유는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거 알아보자고. 여기가 후쿠오카의 하카타라는 항구야. 이 근처에서 2003년 6월 20일 내구의 시신이 한 번에 떠올랐어. 41살의 아빠 이름이 지로, 40살 엄마 치카, 11살 아들 카이, 8살 히나라고 한 가족이 죽고 여기서 발견된 거지. 동시에 물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거나 아니면 뭐 동반 자살 아니면은 누군가에게 살해당하고 여기에 버려졌을 거야. 가장 높은 경우의 수는 뭐 아무래도 살인이겠지. 가족이 동시에 죽었다는 점에서 원한을 산 사람은 없나 이런 거 조사해봤어. 아빠인 지로가 잘 나가는 음식점 주인이래. 1962년 사건이 일어난 후쿠오카에서 태어났고 사립고 중퇴하면서 술집, 고깃집 아르바이트 했어. 이렇게 모은 돈으로 1988년에 26살
후쿠오카로 돌아와 한국식 요리점을 냈대. 구워먹는 고기를 판 거야. 이게 꽤 잘 됐어. 한국식 고기구이는 일본에서 의외로 인기가 많거든. 일본이 당나라랑 백제에서 불교를 들여왔잖아. 이때 나라에 육식 금지령을 내렸는데 이 기간만 한 1000년이 돼. 그러다가 19세기 메이지 유신 이후부터 고기를 먹었단 말이야. 고기 요리의 역사가 얼마 안 된 나라인 거지, 일본은. 일본도 지금 고기구이가 있긴 해, 일본식. 야키니쿠라고 구워가지고 양념에 찍어 먹는 방식인데 이것도 시작은 일본에 간 제일 한국인들의 고기구이를 보고 만든 음식이란 말이야. 이런 배경이 있으니까 한국식 고기구이를 좋아하는 거고 지로가 이런 식당을 낸 게 먹힌 거지. 안 그래도 어려서부터 음식 파는 일만 했어. 요리 실력이 좋아. 근데 선호도 높은 고기구이를 팔고 심지어 한국식 정통이래. 안 될 수가 있겠냐고. TV도 나오고 연예인들까지 찾아가는 맛집이 된 거야. 돈을 꽤 벌어서 2호점도 냈어. 이런 거 보면 진짜 제일 부러운 게 사업 재능이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 남편은 이 정도고 아내 얘기하자면은 같은 후쿠오카 사람이야.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바로 취업해가지고 1994년까지 화장품 회사 미용부원으로 일했대. 미용부원이 뭐 하는 일인지는 모르겠어. 둘이 고등학교 때부터 만나던 사이였고 28, 29이었던 1990년에 결혼해서 이 애 둘 낳은 건데 남편 사업 성공적이고 아내도 뭐 그런 대로 돈 벌고 애들도 잘 크고 건강하게 문제 없었거든. 근데 남편 가게가 문을 닫는 일이 생겨. 2001년 9월에 우리나라에서 광우병으로 지랄났잖아. 이게 일본에도 여파가 있던 거야. 일본은 이때까지 돈가스가 아니면은 굳이 돼지고기를 소비하지 않는 나라였어. 야키니쿠가 고기 구이긴 하지만 소고기 한정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광우병 타격이 좀 있는 거지. 손님이 안 와. 문 닫았고, 일은 계속 해야 되니까 그동안 모은 돈으로 아내 쪽 집안이랑 여성 의류 회사를 차리거든. 잘 안 됐대. 아무리 뭐 사업 재능 있어도 그건 식당을 할 때지. 고깃집만 하던 사람이 의류 사업을 갑자기 어떻게 하냐. 가게 2호점도 지금 사는 집 담보로 4천만 엔, 4억이야. 대출 받아서 냈던 거라서 빨리 은행 빚도 갚아야 되는데 큰일 난 거지. 이러면은 나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고깃집 더 팔아보려고 붙잡고 매달리다가 결국 망할 거야. 근데 지로라는 사람은 진짜 상황 판단하고 결정 내리는데 미련이 없어. 회사를 처가에 줘버리고 아는 사람의 의류납품 회사를 인수해서 바로 업종을 바꾸더라고. 의류 회사는 새 옷을 디자인해 만드는 일이었어. 고기 팔던 사람이 옷을 뭘 아냐, 디자인을. 망하는 게 당연하잖아. 근데 이 만들어진 옷을 떼다가 납품하는 건 다른 일이라는 거지. 제작에서 중간 판매상이 된 거잖아. 이미 지로는 장사로 성공을 해봤어. 가격 흥정하고 거래처 뚫는 법을 너무 잘 알아. 이렇게 업종 변경이 신의 한 수가 돼버리면서 금방 다시 또 돈을 벌어. 오히려 사업 확장까지 시도하게 된 거지. 뭐 장사 잘하는 건 알겠어. 그런데 여기서 궁금해지는 거는 망한 회사 버리고 어떻게 새로 창업을 바로 할 수 있냐는 거야. 은행 빚도 4천만 엔이나 있는데 창업할 돈이 어떻게 바로 나와? 이번 사건으로 아직 메인 사건 안 나왔어. 경찰이 집안 수색하면서 밝혀진 건데 부부가 대마초를 재배한 적이 있대, 집에서. 자금이 여기서 나온 건가 봐. 아무튼 사업이 다시 성공했어. 그러자 가족 4명이 동시에 생명보험 들거든. 망한 경험을 해봤잖아. 지금 다시 사업이 잘 되고 있긴 하지만 가족 중에 누가 다치거나 뭐 죽어서 회사 운영에 차질이 와버리면은 또 망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를 대비한 거겠지. 금액이 꽤 커. 남편인 치로가 1억 2천만 엔, 아내 치카 2,500만 엔, 자식 둘은 2,100만 엔짜리로 매달 14만 엔씩 내는 보험을 든 거야. 사업 잘 되는 집안에서 보험료로 뭐 140만 원, 큰 건 아닌데 대신 가족이 한 번에 죽었을 때 18억 7천만 원이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봤을 때 대마초 판매나 아니면 처가랑 회사 가지고 좀 지분 싸움 했을 가능성이 있어. 혼자 개인 거래 해가지고 대마초 팔아서 회사를 다시 낼 정도로 돈을 벌지 못할 거 아니야. 야쿠자 끼고 이랬을 가능성이 있고 회사 정리하면서 처가랑 뭐 지분 때문에 사이 틀어지면 원한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참에 보험금을 노린 누군가의 범행 이 가능성이 생기는 거지. 경찰이 이런 가능성을 생각해 보면서 어디부터 수사를 시작해야 될까 정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보이는 거야. 시신 발견 한 달 만이거든. 범행 흉기가 아령으로 추정되고 있었어. 아령으로 때려서 죽이고 시신에 매달아서 물에 빠뜨렸던 거지. 비슷한 시기에 얘들이 이 아령을 산 적이 있다는 거야. 아령을 파는 가게들 둘러보다가 CCTV에서 이 오른쪽에 왕량이라는 중국애를 찾았는데 사건 1년 전 2002년 4월에 일본에 들어왔고 후쿠오카에서 일본어 학교 다니던 유학생이야. 근데 이 새끼가 사건 한 달 전인 2003년 5월 15일 학교에서 잘려. 그리고 지로 가족이 후쿠오카 하카타 항구에서 발견되고 4일 뒤 중국으로 돌아갔다는 거지. 가운데에는 23살 양닝이라고 기타 큐슈에서 대학 다니던 중국 유학생인데 기타 큐슈도 후쿠오카에 있어. 이 새끼도 비슷한 시기에 중국에 들어간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건 왕량이랑 양닝이 한 집에서 같이 살던 사이라는 거지. 친구야. 엄마 둘이 친해가지고 자식들도 알게 된 경우인데 이런 정황이 밝혀지자 일본 경찰이 살던 집을 찾아가 봤어. 애들이 급하게 돌아갔나 봐. 집안 가구가 그대로 있는 거야. 이제 중국에 들어가 살려고 이사를 한 게 아니라 몸만 빠져나갔다는 거지.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새끼들이 범인임. 그럼 이제 지로의 가족과 무슨 관계고 왜 그랬냐? 범행 동기 이런 거 알아봐야 되는데 사건은 2003년 5월부터 왕량이 양닝을 끌어들이면서 범행이 계획됐던 거래. 왕량이 라면 가게 알바하면서 지네 사장 죽이고 돈을 뺐자는 말을 먼저 했어. 근데 일하던 가게니까 금방 경찰 찾아오고 수사받다 보면 잡힐 것 같아서 지루의 가족으로 피해자를 바꿨다는 거지. 왕량이 돈 때문에 제안했고 양닝은 그러면은 왜 받아들인 거냐? 이 새끼가 집이 어렵대. 아빠가 공사장 일용직 인부야. 엄마는 종이공장에서 일했고. 이러니까 애 유학비를 대기 어려웠겠지. 그럼 얘가 일본에서 돈 벌어가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일본은 또 유학생이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벌면 안 된대. 수입이 초과하면은 학생 비자가 유지되지 않는 거지. 그래서 방세라도 아껴 보려고 엄마한테 전화해서 왕량집에 들어가 살게 됐던 거고. 그러면 왼쪽에 이 새끼는 누구냐? 웨이웨이라고 앞에 두 새끼는 이미 같이 살면서 얘기가 끝났지. 그 다음에 얘를 끌어들인 건데 1979년생으로 23살이야. 다 친구야. 웨이웨이는 2001년 4월부터 후쿠오카에 들어가 일본어 학교 다녔고 전문대도 다녔는데 1년 동안 지각이랑 결석 한 번 없던 애래. 공부도 뭐 꽤 했고. 근데 사건 3개월 전인 2003년 2월에 PC방 갔다가 우연히 왕량 알게 되면서 양닝도 소개받아 셋이 친구가 된 거야. 이 새끼들이 처음부터 사람을 죽이고 다니진 않았어. 도둑질 했는데 일본어 학교 직원실, 다른 유학생 친구들 알바하는데 놀러 갔다가 돈 세비고 이런 도둑질부터 했거든. 그러다 유학생 여자애 꼬셔가지고 매춘 사기로 돈 벌 생각을 한 거야. 채팅으로 아저씨를 꼬셔서 데려오면 돈 뺏고 죽이는 수법이었거든. 양닝이 지 알바하던 라면 가게 사장을 죽이려고 한 게 이거였던 거지. 그러면은 어쩌다가 피해자 바꿔서 지루의 가족을 노린 거냐? 아예 모르는 사이란 말이야. 왕량이 라면집 알바 가다가 우연히 좋은 집 주차장에서 벤츠를 발견했어. 여기가 지루의 집이었던 거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다가 돈 많아 보이니까 갑자기 이 가족을 노리기로 했던 거야. 왕량이 양닝과 웨이웨이에게 피해자를 바꾸자고 말하면서 범행 계획이 수정된 건데 원래는 산에 묻으려고 자리도 다 봐뒀대. 근데 범행 대상이 한 명에서 넷으로 늘어나 버리니까 4명 묻을 만큼의 땅을 파기는 힘들잖아. 그래서 무거운 거 매달아 바다에 버리기로 했던 거지. 이것 때문에 왕량이 아령을 산 거야. 2003년 6월 20일 밤 12시 지로의 집을 찾아갔어. 벤츠가 안 보이네. 마침 지로가 또 집에 없어. 운이 따르는 거지. 1층 창문으로 웨이웨이가 넘어가서 현관문 따주고 셋 다 안에 들어가. 아내인 츠카는 1층 화장실에서 목욕 중이었고 2층에서 애들이 자고 있었는데 역할을 셋이 나눠. 왕량이 애들 맡았어. 웨이웨이는 화장실에 아내 맡기로 했고 양닝은 돈을 뒤지는 거지. 머리카락을 떨어뜨리면 또 걸릴 수 있으니까 이 집에서 모자부터 찾았어. 그리고 밤 12시 15분 웨이웨이가 1층 화장실 들어가서 아령으로
치카 폭행한 뒤 목 졸라 죽였고, 왕량은 자던 애들 어렵지 않게 죽였고, 양닝이 현금 15,000엔에 카드, 통장 찾았는데 여기까지 한 90분 걸렸대. 범행 다 끝났잖아. 이제 현관으로 나가려는데 갑자기 차 소리가 들려. 창문을 이렇게 내다봤더니 지로의 차가 들어오더라고. 우리 지금 나가면 걸리니까 살려줄 수 없잖아.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문 열리는 순간 잡아서 때리고 묶은 거지. 지로를 바로 죽이진 않았어. 왜? 집안에 금고가 있는데 이거 비밀번호 얘기해야 되잖아. 마침 또 딸애가 아직 살아있는 거야, 하나가. 비밀번호 말하지 않으면 딸 고문하겠다면서 협박하니까 아빠가 별 수 없지. 있는 돈 다 줘버렸고, 근데 범인 새끼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아. 바로 지로와 딸을 욕조물에 넣고 익사시켰어. 그리고 시신을 피해자의 차로 날라서 아령 매달고 하카타항 바다에 버렸던 거야. 피해자 차는 다른 지역이 푸르메시라고 하는데 여기 무작정 가서 눈에 보이는 주차장 아무 데나 버렸대. 돌아올 때는 전철 탔고 CCTV도 뭐 나름 생각하면서 잘 피해 다녔어. 철저하게 계획 세워서 진행했던 거야. 근데 생각보다 빨리 들키거든. 하루도 안 돼서 당일 오후에 시신이 떠오른 거지. 얘네가 매단 아령이 20kg 정도 됐단 말이야. 뭐 아직 부패하면서 가스도 안 찼는데 예상과 다르게 너무 빨리 물에 떠버렸어. 근데 이거 아니라도 어차피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야. 지로의 애들을 옆집 할아버지가 아침마다 학교에 데려다주고 있었대. 친한가 봐.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아침 6시에 찾아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경찰에 신고했던 거지. 그래서 실종 수사하다가 오후에 시신이 올라왔고 같은 아령 파는 가게들 돌면서 CCTV 보다가 범인들 찾았던 거고. 왕량과 양닝이 먼저 중국으로 출국했거든. 웨이웨이 이 새끼는 따로 혼자 공항에 가다가 길에서 갑자기 싸움이 나가지고 체포됐어. 그러면서 진술 받았고 나머지를 국제 지명 수배하면서 중국 공안이 체포했던 거지. 처음 범죄는 왕량이 계획했고 양닝은 가난해서 돈 벌려고 같이 한 거잖아. 그러면 안 되지만 뭐 범행의 이유는 이해가 돼. 근데 왕량과 웨이웨이 이 새끼들은 잘 사는 집 애들이란 말이야. 대체 왜 이 지랄을 한 거야? 알아보니까 왕량이 학교 다닐 때 출석률이 96%나 됐어. 잘 다니고 있었어. 근데 다른 친구랑 갑자기 사고 쳐갖고 잘린 거야. 여기에 불만이 많았대. 지 생각에는 잘릴 만한 사고가 아닌데 학교가 과하게 징계했다는 거지. 여기에 불만을 갖고 이번 사건을 저질렀다는 거야. 아이 씨발 뭔 소리야. 징계 수위가 강했다 쳐. 근데 아무 상관도 없는 가족을 죽일 이유가 여기에 뭐가 있냐고. 이런 새끼들은 항상 당한 데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꼭 엄한 데다가 화풀이를 해. 존나 맞아야 돼 하여튼간. 웨이웨이 이 새끼도 마찬가지인데 허난성 출신이고 아빠가 공장 사장님이야. 학교 잘 다녔고 장학생 후보에 오를 정도로 성적도 좋았어. 이 새끼는 진짜 이유가 없어. 뭐 불만을 가질 일도 없고. 갑자기 근데 2003년 봄부터 다른 중국인 사는 집에 가서 돈 훔치고 명의 무단 도용하고 사람 때리고 이러기 시작했다는 거지. 양닝은 생계 문제인데 왕량이랑 웨이웨이는 동기가 불분명해. 그래서 큰 돈을 대가로 누군가의 사주를 받은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 거야. 웨이웨이는 진술할 때 자기 몫으로 10,000엔밖에 받지 못했다는 진술한 적이 있어. 마치 뭔가를 약속하고 저지른 일 같은데 확인된 건 또 없고. 재판은 1년 뒤인 2004년 10월 19일 중국에서 열렸거든. 여기부터가 좀 이상한데 중국인이 일본에서 일본인 죽인 사건이잖아. 그러면 이 사건을 처리할 자격은 일본에 있단 말이야. 두 나라가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한 거라면 그렇다는 거야. 근데 중국이 체포하고 직접 재판까지 했다는 걸 봐서는 이게 안 돼 있나 봐. 자국에서 일어난 범죄가 아니면은 보통 범죄자로 안 보거든. 우리나라에서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 안 된 어느 다른 나라 가서 살인을 저질렀어. 그리고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는 얘를 살인범으로 안 봐. 보통 그래. 근데 이거 중국만의 해결 방법인 건지 뭐 과정이 알려진 건 없는데 아무튼 뭐 중국이 사건을 처리해 줬어. 대신에 웨이웨이는 중국 가려다가 잡혔잖아. 얘만 일본에서 재판 받았지. 혐의 인정 다 된 거야. 왕량이 무기징역, 양닝은 사형 받았고 일본에서도 웨이웨이에게 사형 선고했어. 사건을 계획하고 사람들 모은 거는 왕량이잖아. 아령도 직접 샀고 애들을 죽이기도 했고. 근데 이 새끼만 무기징역 받은 게 뭐 진술을 좀 얍삽하게 했는지 좋은 변호사 썼는지 혐의 인정이 덜 됐나 봐. 일본에서 재판받은 웨이웨이는 1심에서 지가 범행 인정해가지고 사형 받은 건데 막상 판결 나오자 갑자기 구체적으로 진술을 더해.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죄도 하더라고. 반성하고 있으니까 감형해달라는 준비를 했던 거겠지. 근데 감형 없었고 사형 확정됐어. 웨이웨이의 구체적인 진술이 뭐였냐? 왕량에게는 양링을 죽이고 양링에게는 왕량을 죽이자고 서로 다른 제안을 했대, 몰래. 셋이 나눌 걸 둘이 나눌 수 있다면서 몰래 싸움을 붙이려고 했던 거야. 근데 중국 도망가기 바빠서 그런 일은 일어날 새가 없었어. 2005년 7월 17일 양링은 25살에 약물주사형으로 뒤졌고 일본 교도소에 갇혀있던 웨이웨이는 8년 1개월 살다가 2019년 12월 26일 교수형으로 뒤졌어. 왕량만 아직 중국 교도소에 수감 중이래. 사건이 여기까지인데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가난이 범죄에 노출되기 좋은 환경인 건 맞아. 양링 새끼가 그랬으니까. 맞는데 나머지 왕량이나 웨이웨이 보면 또 그런 것 같지는 않단 말이야. 잘 사는 집 애였으니까. 결국 범죄의 원인은 여러 이유가 있다는 거지. 그중 하나가 가난인 게 조금 더 클 뿐이다. 뭐 이런 뻔한 말로 끝내야 될 것 같아. 당연하지. 나는 범죄 전문가가 아니니까. 나는 소개만 하는 사람이니까. 자세한 범행 동기나 범죄자 심리 같은 건 저기 다른 채널들 가서 물어보라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나는 뭐 또 다음에 다른 사건 준비해 오면 되니까. 구독, 좋아요, 주플렉스 구독해주고 카페 가입해주고 라이브 다시 보기 할 수 있는 멤버십 가입도 좀 부탁할게. 다음 주에 보자.